번째 발제는 서울시 정보연구원 부설 교육정책연구소 손동빈 부소장님께서 이어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앞선 대표님의 열정적인 발제에 이어서 하려니까 좀 부담되긴 합니다. 그리고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교사로 28년 근무했었고요. 교육청에 온 지 이제 2년 반 돼서 그리고 그 가운데 저의 그 가장 큰 관심은 학교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서 학교 현장의 이야기와 교육청의 이야기들을 우리나라 현실에서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을 거다. 특히 천리 교수님께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이찬승 대표님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안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토론거리로 그 구체적인 제안을 좀 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교육개혁이나 교육 문제 얘기를 하면 한결같이 줄 세우기 교육 혹은 암기식 교육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요.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운운하면서 비판의 내용이 굉장히 세련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책을 말할 때에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첫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 혁신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대책을 세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교 혁신의 흐름에서 현재 우리가 학교를 바꿔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학교 개혁이 혁신학교 정책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과 그것이 현재의 교육 자치 시대에 직면한 해결 과제는 무엇일까? 그와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학교 자치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교원을 학교 혁신의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된다는 것, 셋째는 공교육이 도대체 무엇일까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지금부터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근대 학교 교육은 1883년 원산 학사를 시작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나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학교 교육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특히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우리나라 국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리나라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국가의 주도성이 주로 강하게 발휘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지어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 한국 전쟁 이후에도 당시 가용 가능한 모든 재정을 다 초등교육 완성에 썼고, 중학교 무시험 입학, 고교 평준화, 대학 졸업 정원제 등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해 왔습니다. 또한 교원 자격 법전주의나 교육 재정 관련 법률을 통해서 교육 격차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 두 가지, 즉 국가 주도 교육에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 격차 최소화를 위해서 이루어내고, 그로 인해 우리 교육은 비약적으로 양적 성장을 했고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소위 말하는 인적 자원을 공급하는 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교육에 관한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는데, 그게 교육의 획일성과 타율성이라는 문제이고, 특히
권위주의적인 정권 하에서 교육 행정의 비교육적이고 관료주의적이고 권위적인 문화가 지배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그 과정에 행정 말단 조직이었죠. 교육 행정기관이었습니다. 이에 문제를 확인하고 나서 이와 관련해서 학교를 개혁하는 노력은 다변만으로 전개됐습니다. 우선 국가에서도 진행했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연구학교와 531 교육개혁이 있는데 531 교육개혁 연구학교는 1951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요. 531 교육개혁도 그 당시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 우리 교육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입시 위주 교육과 관료주의적인 교육 행정 문화가 극복되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정부의 노력 이외에 밑으로부터의 노력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열린 학교, 열린 교육 운동입니다. 또 한 가지는 대안학교 운동입니다. 또 교원들을 중심으로 한 참교육 운동입니다. 그 다음 정부가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려는 것에 저항한 작은 학교 운동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공동육아 운동을 한 걸 통해서 새롭게 밑으로부터의 힘을 교육을 바꿔가기 위한 운동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2009년에 이르러서 혁신학교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학교 개혁이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혁신학교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그 역사적 실천적 경험으로 축적된 학교 개혁의 경험들이 어우러진 지금도 여전히 실천되고 있는 운동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건 대단히 운동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학교 개혁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 안팎에서 전개된 학교 개혁 운동을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전한 탑다운 방식도 아니고 순전한 바텀업 방식도 아니고 아까 중간에서 말한 중간 리더십도 결합되어 있는 아주 우리만의 독특한 학교 개혁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혁신학교 운동은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에서 지금까지 우리 교육을 옥죄었던 입시 경쟁 교육을 비롯한 교육의 본질을 훼손시켰던 것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2009년 혁신학교 시작됐는데요. 지금 표에서 보시듯이 2018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그동안 열망했던 교육 개혁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학교 개혁의 힘으로 결집돼서 새롭게 질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고 약간 문학적 표현을 쓰면 그간의 교육 개혁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마치 낱낱이 퍼즐 조각으로 흩어져 있다가 순식간에 제자리를 찾아 완성된 그림을 만들어가는 것 같은 멋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2010년 교육감 선거 이후에 6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됐고요. 2014년에는 14개 시도교육청으로 확산됐고 2018년 현재는 울산 포함해서 15개 시도교육청이 지금 현재 진행될 예정입니다. 혁신학교 수가 꽤 많죠. 우리나라 전체 학교 수가 약 13,000개, 맞죠? 네, 우리나라 학교가 약 13,000개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 우리나라 학교에서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약 10%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다음을 보시면 이 표는 지금 현재 혁신학교 현황입니다. 이 표에서 보듯이 17개 시도 중에 셜리 교수님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는 17개의 17개의 시도교육청이 있습니다. 교육청이 있는데 그 중에 14개 시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울산교육청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2개 교육청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혁신학교의 명칭은 다 다르지만 여기 나와 있던 명칭은 다르거든요. 혁신학교, 강원 행복 더하기 학교, 빛거울 혁신학교 이런 식으로 이름은 다 명칭은 다르지만 공통의 지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향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교를 뭘로 보냐면 혁신학교에서는 학교를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관료적인 지배를 받았었는데 학교가 그것을 민주적인 교육 공동체로 전환시키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사는 그동안 말단 교육 행정기관의 공무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책임 있는 교육 활동의 주체로 삼겠다는 겁니다. 학생은 그동안 교문만 들어서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통제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권을 존중하고 배움의 주체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학부모는 돈을 내는 기부자를 포함하여 학교의 인력을 대체하는 동원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학교 교육을 함께 의논한 참여의 주체로 보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그 변화의 과정은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상향적으로 개혁하겠다는 거고, 학교 문제를 개별 정책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이 모두 합의하에 의논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해서 총체적 개혁을 지향하겠다는 것이고, 경쟁이나 분열의 가치가 아니라 협력과 돌봄의 가치로 뭔가 대체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좋은 아이를 뽑아서 좋은 대학 보내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아이든 다 성적이 좋든 나쁘든 어떤 지역의 아이든 어떤 계층의 아이든 우리가 책임 있게 아이들을 지도하겠다는 학교 효과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학교를 바꿔서 새로운 교육을 만들자는 것이 혁신학교 운동인데, 이제 현재 그 혁신학교 시작된 10년이 됐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이루어왔고, 그동안 우리가 꿈꿔왔던 일들을 실제로 실현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정도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개혁 운동은 첫째, 2009년 이전 교육개혁의 실천적 경험들이 축적된 것을 기초로 한 것이고, 둘째, 시도교육청 수준의 정책으로 추진해 왔고, 셋째, 학교 단위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요. 넷째, 혁신학교를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선거를 거치면서 점차 혁신학교가 확대되고 있고, 그것은 일정한 대중적 지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에게는 새로운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2016년과 2017년을 기억하십니까? 1960년에 4.19, 1980년에 5.18, 87년에 6월 항쟁에 이은 촛불혁명은 교육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운동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동안 어떤 국면이냐면, 혁신학교 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교육부가 혁신학교 철학과 기조를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서 이제 교육 자치의 걸림돌로 또 기동했던 교육부의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위임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아직 미약하고 지원시키려는 그런 시도도 있지만 여전히 교육 자치를 더욱더 구체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혁신학교를 포함한 학교 혁신을 정책을 써왔던 이런 방향을 어떤 내용을 더 담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제시하는 내용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되게 거칩니다. 확인된 것도 아니고 그냥 직관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동안 숱한 많은 사람들의 토론과 논의 속에서 확인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체별로 좀 더 논의를 하고 주제별로 논의를 더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첫 번째는 학교 자치를 지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혁신학교는 교육의 국가적 지배에 대응한 것으로 교육의 민주화를 위한 저항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나 교육청 같은 외부 기관의 개입에 따른 타율적 교육으로부터 민주적이고 개성 있는 학교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시도교육청이 교육자치를 그동안 주장하면서 강조한 내용도 거의 유사합니다. 따라서 그동안은 시도교육청과 혁신학교 정책이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넘기는 순간 17개의 교육부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학교 현장에는 팽배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5분 남았답니다.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네, 빨리 하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혁신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에 대해서 학교 자치가 강화되는 방향이어야 되는데, 저는 그와 관련지어서 일단 학교가 기본적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자치체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발제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직접적인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학교 내에서 교사들이 직접적으로 교육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확실하게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이 학교 내부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두 번째, 학교 자치가 가능하도록 법제화나 이런 요소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발제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가 교육기관으로 제대로 기능하도록 교육청이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왼쪽은 전통적인 현재의 교육청과 학교와의 관계입니다. 오른쪽은 제가 어떤 연구를 통해서 같이 한 새로운 아이디어입니다. 제발 교육청은 간섭 좀 그만해라, 이 말이죠. 그리고 학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요약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제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없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걸 꼭 강조하고 싶은데요. 교원을 또 하나 학교 혁신의 주체로 인정하자. 왜 교원을 자꾸 대상화하는가의 문제를 꼭 제기하고 싶고요. 그동안 교원을 학교 혁신의 주체로 인정한 학교에서는 교원학습 공동체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전문성을 신장했고 학교를 바꿔왔습니다. 이제는 그걸 좀 일반화시켜서 선생님들께 연구 시간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직무연수 기관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보통 선생님들을 수업 시수 계산할 때 연구 시간 빼고 하잖아요. 저는 연구 시간을 포함한 연구 시간 1시간 정도 포함한 시간들을 수업 시수로 계산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드리고요. 관련지어 승진 제도가 개선돼야만 전통적 방식의 자기 전문성과 관련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교육과정 주체로서 교원을 좀 인정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다양한 연구를 해보니까 연구를 하거나 연구물을 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국가 교육과정이 너무 강하고 섬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대로 따라가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가 교육과정이 그렇게 된 것은 그 모형 자체가 목표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과정 모형으로 개발하는 방식과 내용 서술 방식과 이런 것들이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제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은 거 세 번째 뭐냐면 우리 혁신학교를 비롯 학교개혁운동이 정치적 지지를 받긴 했지만 최근에 입시 제도 논란에서 보듯이 아직 입시 중심의 교육 인식은 매우 공고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당면한 최대의 걸림돌입니다. 학교 혁신이 계속되려면 입시 중심 학력 경쟁에서 대체적인 학교 교육의 목표를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1986년 한 여중생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 사회에 호소를 했습니다. 제발 바꿔달라고. 32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입시 중심의 사회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의 그 공론화 과정에서 보면 확인된 내용입니다. 2014년 세월호 사건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라고 비주체화를 강요했던 그 교육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구나. 근데 우리는 그 핵심은 입시 중심 교육이었는데 아직도 거기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학력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OECD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우리의 교육 기본법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하고 거기로부터 우리 교육의 목적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기를 제안드립니다. 교육기본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민주시민 교육을 양성하자는 겁니다. 에릭 게야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쟁은 경쟁을 낳아서 결국 유치원 생활부터 소용돌이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학교는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교양을 쌓는 과정이고 경쟁은 좋은 시민이 된 다음의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이 최소한 저는 이 뭔가 합의의 기준을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법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 교육을 좀 그 목표를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학교를 바꾼다 하더라도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새 미래 사회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2017년 4월 달에 덴마크 사람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청중에서 질문했습니다. 당신들은 미래 사회를 인공지능도 막 온다는데 어떻게 대비합니까? 그랬더니 답이 뭐냐면 지금 현재 아이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키워주면 되는 거지 미래도 불확실한데 무엇을 하나요? 라고 답을 했어요. 저는 혁신학교와 지금까지 해왔던 학교 개혁의 한국에서의 학교 개혁의 운동이 바로 한국 교육의 미래를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자치 시대에 학교를 얼마나 더 구체적이고 더 새롭게 바꿔낼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향후 더 많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